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시작시킨 4개의 태초의 문명을 일컫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문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명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우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청동기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인류는 신분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나름의 체제라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중앙집권하는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국가 정도는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가라 함은 각 도시의 성벽을 두르고 도시 내부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지고 또 지배층 사이에서도 왕이라는 존재와 귀족이라는 존재로 분화되어 시스템적으로 성벽 내에 있는 도시가 굴러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 청동기 시대와 두 번째 기준 도시국가 형성을 충족시키는 문명이라야 꽤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걸로는 안 되고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고유의 고대 문자까지 가지고 있어야 문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4대 문명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네 문명 모두 큰 강 근처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황하 문명은 황하, 이렇게 말이죠. 왜 큰 강 근처에서 문명이 만들어질까요? 강 근처는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큰 강은 범람하기 마련입니다. 식수 확보가 용이하고 농토가 비옥해서 강 근처에서 살긴 하지만 큰 강이 범람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래서 큰 강 근처에서 살려면 반드시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람 몇 명에서 뚝딱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강의 규모가 크면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에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즉, 큰 강 근처의 도시국가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강 근처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맞지만 강의 크기만큼 권력자의 권력 크기가 결정되는 법이고 이런 권력자들은 스스로의 권력에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더 구체적인 문명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4대 문명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4대 문명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 중국의 량치차오와 일본의 에가미 나미오 등에 의해 형성되어 주로 동양에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는 개념일 뿐 서양에서는 굳이 4가지로 국한시키지 않고 문명의 요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까 서양인들에게 Four Civilizations 이라고 말하시면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문명의 요람은 더군다나 기준도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대 문명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서 기원전 3500년경까지 소급되는 인류사 최초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가리키며 큰 강 하나만 있어도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강이 2개씩이나 있으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기 좋고 땅도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푸석하고 건조한 사막지대이지만 저 오랜 고대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풍부한 생명력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인류사 최초의 농사가 시작한 발원지이기도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민족은 수메르인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쐐기 문자라고 알려진 글자들을 새겼습니다. 쐐기 문자가 인류사 최초의 글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진흙 벽돌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신전을 쌓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구라트라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유목을 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착민들의 지구라트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테죠. 절대자의 권력 크기는 유목민들보다는 정착민들이 더 크니까요. 더불어 구약 성서에는 바벨탑의 재료가 역청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구라트의 재료가 역청이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만 봐도 그 지구라트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절대자의 권력이 컸다는 걸 쉽게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수메르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여러 도시별로 이 도시 국가들을 형성했는데 그 가운데 우르크의 도시 국가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도시 국가 우르크의 가장 유명한 왕이 바로 길가메시죠. 그리고 이 전설적인 길가메시에 대한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이고요.
우르크를 비롯해 수메르인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전문 전사 집단이 형성되고 또 도시 국가들 내부적으로는 관료제가 정착했으며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면 승자의 권력은 더 커지겠죠. 고대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은 역시 인류 사회의 발전을 자극하는 법이니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수메르인들의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여 이 일대를 통일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수메르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시적으로 수메르인이 통일한 적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일대를 평정한 건 정작 수메르인이 아닌 아카드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 거대한 대륙의 정가운데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일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일대는 평원지대이니 이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은 동네예요. 수메르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남쪽에 있었다면 아카드인들은 그보다는 북쪽, 강의 중류 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르곤 왕이 이끄는 아카드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중남부를 통일합니다. 하지만 지형상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조건은 이 지역의 주인이 된 아카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결국 아카드인들의 문명도 구티족이라는 유목민족들에게 멸망당해버리고 이 시점이 약 기원전 2000년경 정도 됩니다. 구티족이 왔다간 이후로 수메르인들이 다시 걸기하였고 특히 우르라는 도시에서 필두로 다시 수메르 문명을 구축하니 우르 제3왕조라고도 부르고 혹은 신수메르, 수메르 르네상스라고도 부릅니다. 지구라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지구라트가 이때 만들어진 우르 지구라트입니다. 그리고 우르나무 법전이라고 우르 제3왕조에서 성문화한 법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죠. 그런데 우르 제3왕조도 이민족의 침입을 여러 번 받고 내부적으로도 무너지면서 와해된 이후로 300년 정도 또다시 이신 라르라 시대라고 부르는 도시국가들의 내전, 분열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분열 시대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다시 통일한 민족이 누구냐? 아모르인들입니다. 아모리? 생소하시나요? 하지만 아모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국가의 이름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아모리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류 바빌론이라는 도시에서 흥기하여 세력을 확장하고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했던 건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그들의 수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훗날 다시 부활하는 신바빌로니아 왕국과 구분하기 위해 고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국왕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국왕이고 함무라비 국왕이 제정한 법전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죠. 기원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함무라비 법전은 앞서 우르 제3왕조의 우르나무 법전이 있어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은 아니지만 우르나무 법전을 계승한 법전이었고 2m가 넘는 검은 돌에 쐐기 문자로 새겼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이고 법 원리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여기서 유래한 거랍니다. 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영토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수도 바빌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확장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정복지마다 함무라비 법전을 세워 법질서를 일원화하고 고대적인 중앙집권화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도 이민족의 침입이 쉽다는 이 고질적인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는 수메르인들이 살았고 중류에는 아카드인들과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아모르인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내륙, 상류 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일 제국들은 아시리아까지 진출하진 못했지만 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토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 아시리아와 접했고 이번엔 아시리아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란, 그 사이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에서 넘어온 카시트족들에게도 워낙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점점 약해졌고 기원전 1595년 오늘날 터키에 있던 히타이트의 결정적인 공격을 받아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합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하고는 또 지난한 분열시대가 찾아옵니다.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끝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고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장수하지 못한 건 결국 너무 많은 민족권이 겹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고 바빌로니아 왕국 멸망 후 분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싸웠으며 유대인들도 이때 넘어와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합니다. 이후로 이란의 페르시아, 유럽의 알렉산더 제국이 들어서지만 결국은 자꾸만 외세에게 주도권을 잃었고
제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한 건 이슬람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 정도로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집트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약 기원전 3100년경으로 소급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큰 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큰 강은 범람하기 때문에 관계시설 공사와 치수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하기에 강의 크기에 비례해서 절대자의 권력 크기도 결정된다고요. 이집트의 나일강이라야 말할 것도 없고, 나일강 일대의 절대자를 태양의 신 파라오라고 불렀죠.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두고 처음에는 상하 두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를 이집트 선왕조, 이집트 원왕조 등으로 부르는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부족을 이루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연스레 사회가 발전해 갔습니다. 상이집트가 하이집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는데, 특히 상이집트의 문화를 나카다 문화라고 부르며 국가 조직체가 더 정교해지면서 복잡해졌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진보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중해의 작은 섬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교류하며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르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이맘때쯤 상이집트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 이집트를 기원전 3000년경 즈음에 상이집트의 나르메르 왕이 통일을 하고, 본인을 태양신에 비유하며 유일무이 절대왕으로 군림하니 나르메르 왕이 바로 일대 파라오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시작이었고, 수도는 아비도스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건 나르메르 왕이 아니라 메네스 왕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역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가 메네스 왕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과연 메네스 왕이 실존 인물인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팔레르모석이라고 상하 이집트 시대인 선왕조에서부터 고대 이집트 왕국 제5왕조까지 역대 파라오의 순서를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접 기록한 비석이 있는데, 팔레르모석에는 메네스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일대 파라오는 나르메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르메르의 팔레트라는 이 석판에도 나르메르 왕이 누군가를 정복한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석판의 앞면과 뒷면에 나르메르 왕이 서로 다른 왕관을 쓰고 있어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네스 왕의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나르메르 왕과 메네스 왕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정가운데 있고 주변이 온통 평원이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다고 말씀드렸죠. 훗날 이 지방 문명과 왕조들도 전부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지형상 폐쇄적입니다. 우선 북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고, 아래로 사하라 사막이고, 해외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창구라고는 이집트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이마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쉴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왕국은 반대로 이민족의 침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고대 이집트 왕국은 이후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고 무려 26개의 왕조가 계승되었습니다. 26개의 왕조 중 제1왕조와 제2왕조를 초기 왕조라고 합니다. 일대 파라오 나르메르 왕이 이집트 문명을 통일하여 본격적인 이집트 문명을 시작시킨 시대죠. 이집트 초기 왕조에 이르러 비로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자리를 잡았고, 이집트 신화 역시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이집트 신화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인간의 시대 이전 신들의 세상이었을 적에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이자 신이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의 아내가 그의 여동생 이시스였는데 다른 여동생과 간통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문제는 오시리스가 간통하던 다른 여동생이 자기 남동생 세트의 아내였던 거죠. 분노한 세트는 형 오시리스를 죽인 뒤 시체를 14등분을 해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여동생들이 오시리스의 모든 신체들을 찾았지만 성기만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성기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남편 오시리스의 장례를 치러줄 때 붕대로 성기 모형을 만든 뒤 입안에 넣어 마법의 힘으로 되살려내 미라가 된 남편의 시체와 관계를 맺은 뒤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로 인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를 죽음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아누비스라는 신이 이 영혼을 오시리스에게까지 데려가면은 오시리스가 죽은 자의 심장을 저울로 재서 죽은 자의 생전 영혼의 고결함을 심판하는데, 만약 깃털보다 무거울 시 타락했다고 판단해 지옥으로 떨어뜨려 그 영혼은 지옥의 괴수 암무트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오시리스 신화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라 문화인데요. 이집트 초기 왕조부터 미라 문화가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인 카와 육체인 하로,
구분이 되는데, 이집트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절대자 파라오라면 더더욱 언젠가 영혼이 돌아왔을 때 육신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신을 방부 처리하던 것이 미라 장례의 시작이었죠. 미라는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꺼낸 이후 화학 처리를 한 뒤 붕대로 감아 관에 넣었으며, 빼낸 장기는 카노포스 단지라고 하는 단지에 따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미라 제작에 차이는 있지만 미라는 파라오의 시신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미라로 제작했습니다. 미라와 더불어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 중요한 것이 사자의 서입니다. 죽은 자의 기록물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관에 넣을 때 이 사자의 서도 함께 넣었는데요. 죽은 영혼이 안전하게 사후세계로 다다를 수 있게 만든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에 사후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그리고, 또 사후세계에서 괴물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오시리스의 재판에서 받게 될 생전 망자의 죄목들을 적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죠. 또 오시리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주문 글들도 적어두었고요. 사자의 서에 이집트 상형문자로 적힌 내용들은 대부분 해독에 성공한 상태랍니다. 여담으로 이집트 초기 왕조의 수도 아비도스에는 아직도 이 시대의 유물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중 아비도스의 어느 한 신전에서는 비행기 혹은 우주선 모양의 그림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26개의 왕조들 가운데 제1, 2왕조를 이집트 초기 왕조라고 부르고, 제3에서 6왕조까지를 이집트 고왕국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도로는 기원전 2686년에서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이며 바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피라미드의 황금기이죠. 제3왕조를 개창한 첫 파라오가 조세르인데, 이 조세르 파라오에게는 이모테프라고 하는 조세르가 총애했던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모테프가 조세르 파라오를 위한 무덤을 설계하는데, 이전까지 파라오의 무덤은 마스타바라고 부르는 직사각형 모양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테프는 조세르 파라오를 기리고자 더 큰 계단식 무덤을 설계를 했고, 조세르 파라오의 무덤이 기원전 2650년에 완공된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 파라오를 시작으로 제3에서 제6왕조까지 파라오 사후 파라오들을 위한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건축되는 관례가 생겼고, 현재 70에서 80여 개의 피라미드들이 남아있답니다. 제4왕조를 개창한 스네푸르 파라오는 제3왕조의 피라미드 양식이었던 계단식이 아닌 좀 더 매끈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완벽한 공법을 익힌 시점이 아니라 스네푸르가 처음 시도했던 메이둔 피라미드는 무너져서 현재는 그 원형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스네푸르 사후 제4왕조의 2대 파라오가 된 대망의 쿠프 파라오가 마침내 완벽한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공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사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징과도 같은 피라미드가 바로 이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쿠프 파라오의 피라미드이며, 쿠프 피라미드는 모든 피라미드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라미드입니다. 원형도 가장 잘 남아있기도 하고요. 쿠프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기자 지구에는 제일 거대한 이 쿠프 피라미드 옆으로 제4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 카프레 파라오의 피라미드, 여섯 번째 파라오 멘카우레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있어서 이 세 개의 피라미드를 기자의 3대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행 가셔서 피라미드 관광을 할 때 제일 많이 찾는 피라미드가 기자의 세 피라미드들이고, 이 세 피라미드들 중에서도 대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세 피라미드 앞에는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수 스핑크스가 있는데,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 파라오의 얼굴을 벗겼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이 피라미드 제작 시기 체감 밈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와, 옛날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었다고 라고 놀라잖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때도 피라미드는 주요 관광지였다고 해요. 저 오랜 세월에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공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또 미라 방부 처리를 하는 의학을 통해 알 수 있듯, 이집트 문명은 수학과 기하학,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의 범람을 막으려면 자연스레 수학과 공법 등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를 10단위로 끄는 십진법도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집트력이라고 해서 1년을 365일로 정하는 태양력을 최초로 사용했죠. 물론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역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 오랜 과거에 365일을 계산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 고왕국 시대 중 제4왕조 때 수도를 멤피스로 옮겼으며, 이후 고대 이집트 왕국은 3번의 분열 시대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왕국 제1중간기, 이집트 중왕국 제2중간기, 이집트 신왕국 제3중간기,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죠. 결국 이집트는 이란의 페르시아 제국 영토로 귀속이 됐고,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인더스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다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에서 3500년경,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100년경으로 소급이 된다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 정도 됩니다. 다른 문명과 비교해보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한창 수메르인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도시국가들을 세우고 길가메시가 군림했을 무렵이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피라미드가 제작되던 이집트 고왕국 시대쯤입니다. 인도에는 서쪽에 인더스강과 동쪽에 겐지스강,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강이 있죠. 인더스 문명은 당연하게도 인더스강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더스강이 있는 인도 지역을 펀자브 지역이라 부르며 파키스탄 역시 인더스강이 흐르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펀자브 지역과 파키스탄을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더스 문명은 다른 문명처럼 청동기 시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 신석기 시대에는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에 메르가르 문화가 선행하고 있었고, 이 메르가르 문화가 확대 발전하여 인더스 문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메르가르 문화에서는 세계 최초의 치아 드릴링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인들이 처음 일구었던 토대를 다른 여러 이민족들이 유입해와 더욱 발전시켰으며, 지형상 폐쇄적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거주하던 토착민들이 일구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인더스 문명을 일군 주체들은 누구일까요? 신석기 시대 인더스 문명의 전신이 되는 메르가르 문화를 이룩하고 인더스강을 활용하며 도시를 만든 민족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랍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인더스강에서 무수히 많은 도시국가들을 만들어냈고, 하나의 도시국가 내부에서도 여러 인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토착민들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넘어온 민족들,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민족들, 심지어는 지중해 쪽과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 쪽 출신의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현재 타밀어를 사용하는 드라비다인이 그나마 가장 많은 비율을 이루고 있었던 인종이었다는 건데, 이마저도 통설이지 정설은 아닙니다. 즉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부근과 이 지역 민족 구성이 다양하잖아요. 여하튼 여러 인종이 뒤섞인 고대인들이 인더스 강을 따라 여러 도시 국가들을 세웠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도시 국가들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였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구라트나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쌓지는 않았지만, 이 저때의 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놀랍기만 한 고도의 도시를 일구었습니다. 아마 인더스 문명에는 여러 인종이 섞여 있다 보니 지구라트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을 만한 단 하나의 절대 권력자가 없었던 듯 하지만, 다양한 인종인 만큼 다양한 지식들을 모아 도시 건설에 힘을 쓴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국가들은 벽돌로 지은 집으로 바둑판 모양의 계획 도시를 건설해 포장도로가 있었고, 하수도에 공중 목욕탕, 제분소, 제철소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시그니처 같은 유물이 바로 인장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국가들은 다양한 무늬를 그려넣은 인장을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인더스 인장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인장의 사용 목적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뿔이 하나 있는 말그림이 그려진 인더스 인장, 일명 일각수 인장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인더스 문명의 도시국가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토기, 액세서리 등 고도의 수공업이 발달해 있었는데, 이런 작품들로 적극적으로 상업에도 뛰어들었던 거죠. 인더스 문명에서도 상형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현재 해독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해독하지 못한 문자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 가장 규모가 컸던 모헨조다로 도시국가와 하라파 도시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헨조다로는 현재 파키스탄에 있고, 모헨조다로 고대 유적은 파키스탄에서 몇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랍니다. 모헨조다로의 공중목욕탕 벽에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무려 방수 처리를 한 흔적이 있으며, 가장 큰 도로의 폭은 무려 9m라고 합니다. 그 도로를 따라 배수로를 만들고 하수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화장실도 발달해 있어서 고대 모헨조다로인들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네요. 모헨조다로 최상층에서는 대량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헨조다로라는 뜻 자체가 죽음의 언덕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로 유적 상당수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하라파 역시 현재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역시 선진화된 도로와 하수시설이 돋보이며 아주 거대한 곡물창고 유적과 국립 묘지 유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하라파 유적의 성체도 매우 높고 두꺼웠습니다. 높이가 무려 15m죠.
인더스 문명을 일군 주체 세력들은 약 1000년간 존속하다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바로 외지 민족 아리아인이 쳐들어왔는데요.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으로 유입해왔습니다. 아리아인들은 파키스탄보다 더 북부, 이란과 중앙아시아, 무슨 스탄 동네 부근에서 내려온 유목민족들로 기존의 인더스 문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일군 세력 중 하나로 추정되는 드라비다인들은 현재 인도의 동남부와 스리랑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더스강에 거주하던 드라비다인들이 아리아인들과 싸우다가 패퇴하여 인도 동남부와 스리랑카까지 내몰렸다는 해석이 일단은 중론입니다. 동시에 언제나 고도의 도시를 만들었던 인더스 문명의 고대인들이 도시를 더 확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벽돌을 공수하고자 대규모 산림 파괴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급작스러운 건조화 현상으로 문명이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리아인들은 기존 인더스 문명의 민족들을 내쫓은 뒤에는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들조차 인더스강의 혜택을 누리며 농경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족적 성격은 남아있어서 인더스강에서 조금씩 더 동쪽으로 전진했고, 아리아인들은 처음 인더스강에 내려오고부터 500년 정도 후였던 기원전 1000년경에 겐지스강으로까지 진출을 했고, 이때부터 인도는 철기 시대로 들어가죠. 아리아인들은 구체적인 종교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인들은 하늘, 땅, 바람, 비, 태양 등 자연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모시는 애니미즘적 다신교였습니다. 자연, 즉 신들을 찬미하는 내용의 글들을 수록한 경전이 있었는데, 이 경전의 이름이 베다입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일군 문명을 기존의 인더스 문명과 비교하기 위해 베다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부를 점령한 이 시대를 베다 시대라고 하고요. 아리아인들이 부르던 종교 찬송가를 리그베다라고 합니다. 리그가 찬가라는 뜻이거든요. 리그베다 외에도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리그베다가 가장 유명합니다. 또 그들의 종교 신화를 베다 신화라고 합니다. 베다를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아리아인들의 종교명이 바로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은 아리아인들의 종교에서 사제를 지칭한답니다. 브라만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더스강 유역이 인더스 문명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을 잃자 강의 범람이 잦아지고, 그러면 초지도 잃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소의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가 농경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소를 해칠 수가 없었고, 소의 신성이 들렸다며 숭배하기 시작을 했고, 신화적으로도 신들이 아끼는 동물로 나옵니다. 무슨 종교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힌두교죠. 브라만교가 확대 발전한 것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사제를 일컫는 말이 브라만이잖아요.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으로 진출할 무렵쯤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 브라만교 시절에는 사제 일부는 소로 제사를 지내고 소고기를 먹기도 하였으나, 힌두교로 정립되고부터는 계율이 더 엄해집니다. 신화 역시 초기 베다 신화는 이란계 영향에 짙었지만, 아리아인들도 유구한 세월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으로 진출하면서 이란계 영향을 벗고 토착화되면서 베다 신화의 변형이 가해지면서 힌두교가 정립될 무렵 힌두 신화로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베다 신화에서는 뇌신이자 최고신의 이름이 디아우스였는데, 힌두 신화로 넘어가며 그 이름이 인드라로 바뀌죠. 또한 아리아인들에게 바리나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네 가지로 나누는 종교관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네 가지로 결정하는 것인데, 바리나 제도에서는 이러한 신분이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사제가 신의 뜻을 받아 아이의 신분을 결정하죠. 하지만 아리아인이 겐지스강에 정착하고 그들의 종교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진화할 무렵, 바리나 제도도 더 확대되어 신분 세습 개념의 신분 제도가 탄생하니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사제인 브라만, 왕족과 귀족 크샤트리아, 평민 바이샤, 최하층민, 수드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스트별로 허용이 가능한 직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죠.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에 정착한 후 브라만교를 힌두교로, 베다 신화를 힌두 신화로, 바리나 제도를 카스트 제도로 진화시키며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기존의 도시국가보다 더 규모가 큰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더스강에서 겐지스강에 이르기까지 파키스탄과 인도의 중북부에 걸쳐 총 16개의 왕국이 공존했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16대국이라고 부르며, 16대국을 통일한 왕조가 난다 왕조이고, 난다 왕조 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온답니다. 다음 편에선 마지막 4대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황하를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된 지역을 흔히 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 함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일명 하상주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는 아직 역사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신화에서만 존재하는 나라이기에 공식적으로 상나라와 주나라가 황하 문명이라 하며 향후 중국의 역사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굳이 하나라를 역사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신석기 시대의 불황인명이 청동기 시대의 상나라라는 문명으로 발전하기 직전의 과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문명의 3대 조건 중 하나가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도시란 성벽을 두르면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성벽만 두르는 게 아니라 성벽 안에서 그 나름의 발전된 정치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조직해야 하고요.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화 속에만 등장하는 하나라가 성벽만 두르고 아직 문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조직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만 두른 국가를 성읍국가라고 하죠. 거기서 더 발전하여 문명의 수준을 이룩하면 성벽을 두르고 그 안에서 문자를 사용하고 발달된 도구를 통해 농경을 하고 정치사회 공동체가 형성된 국가 형태를 읍질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첫 읍질국가이자 중국 최초의 국가는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의 건국자는 탕왕입니다. 탕왕은 설의 14대 손이라고 하는데 설의 어머니가 삼황오제 중 한 명인 제곡의 둘째 부인이며 설이 우임금을 도와 칠수 사업에 크게 일조했었다고 합니다. 설의 14대 손인 탕왕이 상족을 이끌고 오늘날의 황하 중하류 일대로 진출해 명재상 이윤의 도움으로 명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하나라의 폭군 걸왕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국했다는 게 상나라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탕왕이 하나라의 폭군 거랑을 몰아낸 사건을 성탕혁명이라고 합니다. 탕의 성이 성씨거든요. 탕왕은 오늘날의 허난성 상추시에 해당하는 박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천읍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탕왕의 상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상족은 초창기 이곳저곳을 누비며 상업에 종사하면서 세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 한자가 상족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탕왕이 이끄는 상족이 황하 중하류로 오기 전 상족의 발상지는 어디였을까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설로 예측이 되는데, 먼저 상족은 동이계로 분류된 산둥반도에서 발원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중국은 하나라의 유적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초기 상나라의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리두 이리강 문화가 있던 허난성 정주시 부근, 마지막 세 번째는 훗날 상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은허, 즉 허난성 안양지역이라는 설입니다. 허난성 안양지역이 상족의 발원지였다는 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갑골문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나라도 하나라처럼 전설 속의 국가로 간주되었지만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글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출토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상나라 때는 정치적 왕이 종교적 사제까지 겸하는 재정일치 혹은 신정정치 사회였는데, 전쟁을 결정하고 부족을 이끌며 전투를 수행하고 또 하늘의 뜻을 받는 국가의 우두머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거북이 등의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 같은 단단한 물질에 불을 지펴서 갈라진 정도를 보고 하늘의 뜻을 점을 칩니다. 그렇다면 해석한 천명을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에 새겨서 기록하죠. 이 기록문을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에 새겨진 글자는 물론 상형 문자이고 오늘날의 한자와는 다르지만 문법이 오늘날의 중국어의 문법과 같으며 한자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한자의 직기 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견된 모든 갑골문을 다 해석한 건 아닙니다. 이 그나마 해석한 바에 따르면 상족의 수도가 천읍상, 대읍상, 중상, 상이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들이 모두 허난성 안양지역과 그 부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국가를 상나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고대의 국가들은 특정 국가명을 짓지 않고 지명, 부족명을 국가명으로 같이 쓴답니다. 이 상족의 발원지와 설만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상나라 자체는 허난성에서 시작했고 그 첫 수도는 허난성의 상추시였습니다. 중국 최초의 문명은 허난성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상나라에는 상족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족만 있다면 그건 부족국가죠. 상나라는 상족이 주도를 하되 상족이 거느리는 타 부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족의 지배를 받는 부족으로는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내복과 상나라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상나라의 호출에 따라 제사 때 필요한 물자 내지 전쟁 시 병력을 충원해주는 외복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골문에는 상족이 5천에서 1만 3천까지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나오는데 저 오랜 고대 사회에서 겨우 한 개의 부족에서는 저렇게 많은 수의 병력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참고로 상나라에 복속하지 않은 부족들은 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상나라의 군대는 보병부대와 전차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나라는 농업도 고도화된 국가였습니다. 그 일례로 역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상나라인들은 그들 고유의 달력계산법, 이른바 역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나라는 태음력을 사용하여 1년을 12달로 나누고 각 달은 30일 혹은 29일로 구성했다고 하네요. 날짜와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 12간지도 상나라에서 유래한 거랍니다. 탕왕 이후 상나라는 점점 쇠퇴의 조짐을 보이더니 어느 순간 가서는 왕족들끼리 왕위 쟁탈전을 벌이며 상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수도를 5번이나 옮겼다고 하죠. 이때 상나라의 부흥을 주도한 왕이 나타나니 바로 19대 왕 반경이었죠. 반경은 혼란해진 상나라를 수습하고 상나라의 재건을 상징하기 위해 수도를 지금의 허난성 안양시의 은허라는 곳으로 천도합니다. 은허는 훗날 중국의 후대인들이 옛 은나라가 있던 폐허라는 뜻에서 부른 명칭이고 실제 명칭은 그냥 한 글자 은이었습니다. 이래서 한때 상나라의 명칭이 은나라로 불렸지만 은은 어디까지나 수도의 이름입니다. 갑골문에서는 은이란 수도도 대읍상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그들은 상으로 표방했기에 상나라가 더 맞는 명칭입니다. 반경의 은허천도가 상나라의 재건을 상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족의 발원지로 옮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 상족의 발원지 중 유력한 후보로 허난성 안양시가 꼽히는 겁니다. 반경이 은허로 수도를 옮긴 뒤에 탕왕 때의 선정을 되살린 덕분에 백성들이 편안함을 찾았고 상왕조의 도는 다시 흥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은허로 수도를 옮긴 상나라의 최전성기는 22대 왕인 무정 때였습니다. 무정은 반경의 조카입니다. 이 무정은 민가에서 부열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재상으로 임명하여 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정이 정사를 바로잡고 덕을 행하니 천하가 모두 즐거워하고 상나라의 도가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상나라의 후반기 수도 은허는 상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나라의 유적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 은허이기도 합니다. 은허에서 수많은 갑골문들이 출토가 되었고 330명을 순장한 대형 묘도 발견되었습니다. 상나라에는 인신공양 문화가 있었던 거죠. 청동기도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 삼호수정이라고 중국 최대의 청동기입니다. 3발 달린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황하무명의 고유 양식으로 추정이 되며 동물 문양이 새겨진 청동기들도 많이 출토되고 있답니다. 상나라는 무정 이후로 다시 쇠퇴의 역사를 걷습니다. 이번에는 반경이나 무정 같은 중흥 군주들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오히려 상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옛 하나라의 거왕에 맞먹는 폭군 주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사기에서는 주왕대로 천부적으로 변별력이 있고 영리하고 민첩하며 견문이 매우 빼어났고 힘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어 맨손으로도 맹수어 싸웠다고 합니다. 이런 인재가 어쩌다 폭군이 되었을까요? 주왕은 능력만큼이나 매우 거만했는데 모두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음악에 흠뻑 빠졌으며 여자를 탐했다고 하는데 특히 달기라는 여인을 총애하였죠. 점점 주왕의 사치벽은 도를 넘어섰는데요. 왕실 정원을 만들어 수많은 악공과 광대를 불러 모으고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매달아 숲처럼 만든 후 남녀들을 벌거벗게 하여 그 안에서 서로 쫓아다니게 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주지육림입니다. 주왕에 대한 내부 불만이 쌓이자 주왕은 포격이라고 뜨거운 불 위에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두고 죄인더러 그 기둥을 걷게 하면 기름기 때문에 떨어져 불에 타 죽게 하는 형벌을 만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주왕은 구후라는 신하의 딸을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녀가 주왕에게 음란함을 경고하자 주왕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구후를 죽이고 포를 떠서 소금에 절여버렸습니다. 주왕은 무능하고 야비한 비중을 재상으로 임명하였고 상나라의 정치와 도가 무너져버리자 상나라의 지배를 받던 외복 부족들이 하나둘 상나라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상나라는 외복 부족들 중 하나였던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나라에 대해서는 황하무명 하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나라는 주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주족은 상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외복 부족 중 하나였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횡포를 일삼으면서 주족을 다스리던 서백, 창의 위상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백은 상나라로부터 받은 자기, 창이 그의 이름이고 흔히들 주문왕이라고 부릅니다. 주문왕은 상나라의 주왕이 폭군이 되었을 때 주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하옥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풀려나와 상나라로부터 반기를 든 부족들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상나라의 반기를 든 부족들은 오히려 토벌하러 온 주문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주문왕은 선정을 베풀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다른 부족들이 주문왕에게 1000명을 받은 군주라며 칭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문왕에게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낚시계의 대부 강태공이었습니다. 강태공은 70살까지 낚시만 하며 살던 어부였습니다.
강태공은 자신이 낚시만 하는 이유에 대해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죠. 그의 나이 80이 다 되어서야 강태공은 주문왕을 만납니다. 하필 주문왕이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태공을 만났는데, 주문왕은 강태공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그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주문왕이 상나라 주왕에게 체포됐을 때 상나라 주왕에게 미녀와 재물을 바치면서 주문왕을 풀어주게 해준 장본인도 바로 강태공이었습니다. 이 일로 강태공은 주문왕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시작을 살펴보자면은 그 시조는 고공담보로 주문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성은 희씨이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오늘날의 섬서성 바이오지시 기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상나라가 고공담보를 이 지역의 제후로 임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공담보는 주태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주문왕이 일구어 넣은 주나라에 가뜩이나 상나라 주왕이 민심을 잃자 제후들이 주나라에게 몰려들었고, 주문왕 사후에는 그의 아들 주무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무왕의 본명은 희발이고 주문왕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문왕이 스승으로 삼았던 강태공이 주나라의 재상이 되어주었습니다. 강태공은 주무왕에게 이제 천병과 대의가 상나라를 떠나 주나라에게 있으니 상나라 토벌을 간해 주무왕은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후들의 마음이 주나라를 향하도록 만든 것도 강태공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무왕에게 몰려든 제후만 800명이었다고 하네요. 상나라 주왕에게 학을 뗀 제후들은 주무왕에게 하루빨리 진군하여 상나라를 치자고 했으나 주무왕은 아직은 천명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2년이나 더 기다렸습니다. 이 2년간 상나라 주왕의 극악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으며 상나라의 신하들이 주나라로 도망쳐와 상나라 토벌을 간할 정도였습니다. 비로소 무왕은 제후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며 상나라 정벌을 공표했습니다. 지금 상나라 왕 주는 자기 부인의 말만 따르며 스스로 천명을 끊었고 삼정을 훼손하고 파괴했으며 왕의 부모 형제들을 멀리하더니 마침내 선조의 음악을 저버리고 음란한 노래를 만들었으며 올바른 소리를 어지럽혀 사용하여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 발은 오직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하려 하오. 그대들이여 노력하시오. 2번 다시 기다릴 수 없고 3번 다시 기다릴 수 없소. 주나라와 제후들의 군대는 상나라의 수도 은허 교회 지역의 목야에서 상나라와 대치하였습니다. 주무왕은 왼손에는 환색 도끼를, 오른손에는 흰색 깃발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대들의 창을 높이 들고 그대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며 그대들의 창끝을 세우시오.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이미 상나라 주왕은 모든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상나라 주왕의 학정에 분노하던 상나라 병사 상당수가 주무왕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상나라 군대도 금방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상나라 주왕은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린 이 전투가 목야 대전입니다. 상나라 수도에 입성한 주무왕은 상나라 주왕의 시체를 찾아내어 화살을 3번 쏘고 시신을 검으로 벤 뒤에 황색 도끼로 머리를 자르고 상나라 주왕의 머리를 흰 깃발에 효수하였습니다. 상나라 주왕의 애첩이었던 달기도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왕은 상나라 주왕의 아들 녹보 무경을 살려두어 은허 지역의 제후로 계속 임명해 주었습니다. 주무왕은 오늘날 섬서성 시안시 근교의 호경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니 바야흐로 주나라의 시대였죠.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이 상주혁명과 목야 대전을 배경으로 훗날 중국 명나라에서는 봉신년이라는 신마 소설이 나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나라의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관료 대표를 태보라고 하는데 이 강태공이 태보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주나라의 재상이자 1인자가 되었는데 한때 강태공이 할 일 없이 낚시만 하고 있을 때 한심한 남편을 보고 아내가 강태공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강태공이 재상이 되니까 떠났던 아내가 찾아왔으나 강태공은 그릇에 담긴 물을 쏟으며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강태공은 목야대전 이후 전력과 전술에 관한 이론서 육도삼략을 저술하기도 했죠. 한편 주무왕의 상주혁명 당시 반대를 하던 주나라 신하들도 있었는데 바로 사마천의 사기 열전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백의와 숙제 형제였습니다. 주문왕사 후 주무왕이 즉위하여 전쟁을 준비할 때 백의와 숙제는 아직 아버지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전쟁을 하는 것과 상나라의 신하 국가인 주나라가 반기를 든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반대를 했죠. 하지만 주무왕이 보란듯이 성공하자 주나라의 양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가 오로지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백의와 숙제를 사기 열전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며 그들은 이와 같이 인과 덕을 쌓고 청렴 고결하게 살다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셈일까?
도척은 날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회를 쳐서 먹으며 포악한 짓을 멋대로 저지르고 수천 명의 패거리를 모아 천하를 마구 휘젓고 다녔지만 결과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래서 나는 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라면서 이 현실이란 도덕과 이상에 적용될 수 없는 잔인한 것이라며 한탄하기도 했죠. 주무왕이 상나라를 타도한 명분은 바로 천명사상이었습니다. 천명, 즉 하늘의 뜻이 이제 더 이상 상나라에 있지 않고 본인 주무왕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무왕은 천명사상을 위시하며 주나라 왕이 천명을 행하는 자라는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서 주나라 왕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었습니다. 이후 중국 신화에 있어서 천자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 엄청났으며 주나라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가 곧 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랑캐로 취급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중화 사상의 기초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상나라를 타도한 혁명 이후 주무왕에게는 한 가지의 과제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을 도운 제후들에게 논공 행상을 해야 하는 것. 제후들이 모인 명분은 천명사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무언가 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주나라에게 붙은 거죠. 그래서 주나라에서 실시한 제도가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란 천자가 제후에게 특정 영지를 분봉하고 그 영지에서만큼은 상징적으로는 그 영지도 천자의 영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후들의 자치권이 더 많이 발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시나 제사 같은 큰 종교 행사에서는 이 제후들이 참가하여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천자를 보필해야 하는 조건에서 영지를 분봉받은 것입니다. 제후들로는 천자의 친척들이나 공을 세운 공신들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나라 천자의 직할지 자체는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제후 내에서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주나라 때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가지 등급이 있어서 5등작이라고 부릅니다. 분봉된 제후들은 본인의 영지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지만 명분상으로는 천자에게 충성하고 긴급시 천자의 소환에 응해야 하죠.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 지의 제후들은 주나라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해야 했습니다. 조공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나라 초창기에는 180여 명의 제후와 제후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공제도가 실시되었던 겁니다. 조는 왕을 만난다는 뜻이고 공은 특산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봉건제도의 기본적인 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화사상이라는 세계관입니다. 주나라 천자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천자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게 중화, 즉 화하족의 일원이라는 뜻이며 천자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선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따라서 천자에게 조공을 하는 그들은 우수하고 위대한 문명을 지닌 화하족이고 그 외에 조공을 하지 않으며 천자의 지배를 받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즉 오랑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천하를 위대한 화와 열등한 이로 구분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화이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봉건제도는 비단 천자와 제후만의 관계가 끝이 아니랍니다. 제후국의 제후도 주나라 천자처럼 자기 아들이나 가족에게 세습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장남에게는 제후를 물려주고 그 외 동생들이나 다른 아들들 혹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는 제후국 내에서 또 분봉을 하는 2차 봉건제가 실시됩니다. 제후보다 한 단계 아래를 경 혹은 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과 대부도 역시 자기 장남에게 세습을 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안에서 또 분봉을 합니다. 경과 대부 한 단계 아래이자 봉건제도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을 사라고 합니다. 사가 거느리는 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아마 농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성격이 더 강했을 겁니다. 주나라에 있어서 봉건제도만큼 중요하고 주나라를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주나라의 토지제도 정전제입니다. 정전제는 유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토지제도로 유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대동사회의 토지제도입니다. 원래 상나라의 외복 중 하나였던 주나라가 이제 상나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새로운 토지제도가 필요했는데 거기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정전제였죠. 정전제의 정은 우물정자입니다. 일정 단위의 토지를 우물정의 모양처럼 구획을 해서 가운데 한 곳을 공동경작지인 공전으로 두고 나머지 8군데를 개인 사유재산인 사전으로 인정한다는 토지제도입니다. 사전의 수확물은 농민들이 가지고 가고 공전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세금으로 바치는 형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가들은 정전제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거든요. 유교에서 하도 정전제가 이상적인 토지제도라고 하니까 동양의 여러 국가들에서 각종 정부와 학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정전제를 구상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제 자체가 이상 속에만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전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대에 주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공자가 꾸며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주나라 때는 아직 청동기 시대인지라 철제 농기구가 없는 돌 농기구만 사용을 해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이 주나라 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시리즈를 훑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